2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를 보였지만 기술적 저항과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나스닥과 S&P 500은 보합권 내에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잇따라 호조를 보인 데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 소식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가 각각 0.58%, 0.78%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 턱밑까지 차올랐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1달러 94센트 뛴 배럴당 109달러 77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오는 3월 13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IMF가 유로존의 구제금융에 적극 나서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IMF가 어느 정도 구제금융을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의 지원 규모가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약 1,000억 달러, 일본은 약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 심리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13,0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에 부딪혔고 또 국제 유가가 110달러까지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점이 지수의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또 이번 주 어떤 이벤트들이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좀 사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우지수 13,000포인트 안착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3,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했지만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 S&P 500 지수가 3년 8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말을 앞두고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그 주말 같은 경우에 G20 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도 조금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 상승은 소폭 그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게시된 그리스 국채 교환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난한 국채 입찰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일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발표된 신규주택 판매 건수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장 중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주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유가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가 13,000선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작용하게 되면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은행주와 운송 그리고 소비 관련주의 약세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 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23% 그리고 S&P 500 지수는 0.17%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한번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한 4분기 순이익 발표로 9.2%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도 예상치를 상회한 4분기 영업이익 발표로 1.7% 상승을 했습니다. AIG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이익이 77%나 급등했다는 소식에 1.5%,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프로뷰가 미국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1%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영향으로 해서 운송업체 페덱스는 2% 하락을 했고요. 어류업체 기업은 40% 순이익 감소로 마이너스 4.04%, 분기 적자를 발표한 JC페니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했습니다. 네, 주말 동안 유로존에서는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채 교환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데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도 공식적으로 개시가 됐는데요. 먼저 그리스의 국채 교환 공식 제한 소식부터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죠. 네,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가 조금씩 어쨌든 좀 해결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어쨌든 완전히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좀 안심을 하긴 힘들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스 정부가 이 1,000억 유로의 부채 탕감을 위한 국채 교환에 세부 내역을 승인을 하고 민간 채권단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번 주 초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 금융 가운데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절반 이상을 상각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내각 같은 경우에 그리스 국채 교환의 세부 내역에 대한 서명도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스 재무부는 그 정부가 발행한 액면가 2,060억 유로의 채권이 금리는 낮아지고 그리고 만기는 길어진 새로운 채권으로 교환이 될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러면서 새 채권은 기존 채권 대비 원금이 53.5%나 축소됐습니다. 모든 민간 채권단이 채권 프로그램 모든 민간 채권단이 채권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3,500억 유로로 집계됐던 채무가 이제는 약 1,070억 유로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억 유로 정도의 그 채무를 이제는 그리스가 공식적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탈리아 국채 입찰이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 들어왔었는데 이 총 45억 유로가 총 매각이 됐다고요? 예. 어쨌든 그 국채 투자도 계속해서 원활하게 지금 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유로존 내 금융시장이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뭐 국채 입찰도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총 45억 유로 규모의 무이자 할인 채권,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을 낮은 금리에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 만기가 도래하는 30억 유로 상당의 무이자 할인채를 3.013%의 금리로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26일 날 발행한 비슷한 만기 물량의 이자율 3.763%보다 금리가 낮았습니다. 또 2016년 그리고 2019년 만기가 도래하는 15억 유로 상당의 인플레이션 연계 채권을 만기별로 각각 2.71% 그리고 3.19%의 금리로 매각을 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46%를 기록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내에서 이 매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파들이라고 하면 좀 시장을 좀 강경하게 보자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다음 주에 있을 2차 입찰을 끝으로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중단하자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그 3차 ECB 그 장기 대출을 그 네. 중단하자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장 중반 이후에 상승폭이 좀 꺾였던 원인이 아닌가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파들의 목소리가 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출신 ECB 고위 관료들이 3년 만기 장기 대출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현재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을 끝으로 중단하자는 유럽 중앙은행 내 매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노보트니 ECB 정책위원은 빈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ECB가 다음 주에 있을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2차 입찰 이후에 더 이상 장기 대출을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치에 따른 효과를 두고 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같은 입장에 바이트만 ECB 정책위원 겸 독일 중앙은행 총재도 동조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공급에 따른 리스크와 자칫 그 금융시장 안정에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달 실시한 1차 입찰에서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4,890억 유로치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입찰에서도 최대 6,800억 유로에서 최대 6,800억 유로 전후로 현재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입찰을 통해서 무려 1조 유로 이상의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셈인데 이런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경기 기대감은 최근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판매도 호조를 보인 덕에 뉴욕 증시 장중 이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먼저 소비 심리 지수부터 좀 자세하게 체크해 보죠. 네,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켜봐야 될 먼저 말씀드린 지표가 소비 심리 지표를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2월달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 확정치가 75.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비치가 72.5를 기록하게 되면서 좀 꺾이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됐었는데 확정치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비치는 물론이고요. 예상치인 73을 상회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작년 8월부터 19.5포인트 오르면서 6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경제 탄력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지수는 83.0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80.3을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70.3을 기록을 하면서 당초 68 그리고 예상치인 68.5를 상회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예비치와 같은 82.0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향후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3.3%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비치인 3.2%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심리 지수가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 그리고 소비 지출과 이어지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주택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치를 상회한 반면 주택 가격은 또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네. 일단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게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좀 이따 지표 화면에 나가겠지만은 계속해서 바닥 확인이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상무 발표에 따르면 1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32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상회를 했지만 작년 12월 수정치인 32만 4,000건에는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규 주택 공급이 5.6개월치로 전달 5.7개월치보다 감소를 하게 되면서 2006년 1월 이후에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은 6개월치가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판매가 가능한 실질적인 신규 주택 수는 15만 1,000건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매매가 호황 때에 비하면은 여전히 낮다는 부분들을 좀 전에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주택시장이 붐을 이룰 때는 연일 100만 건의 신규 주택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네. 전체 주택시장 거래에서 상당한 큰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기존 주택 그리고 특히 압류되고 있는 매물로 나온 주택들에 관심이 쏟아지게 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체 주택 매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7% 미만으로 집계가 되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 주택들이 계속해서 매물로 나올 경우에 네. 신규 주택 매매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 소식들도 상승 재료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유럽 증시 같은 네.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 조금은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고용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 개선 효과 어떤 영향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텔레콤 이탈리아나 그리고 독일의 바스프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장 초반에 작용하게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시장이 주춤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게시된 그리스 국채 교환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난한 국채 입찰의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상승폭을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0.81%, 그리고 프랑스는 0.57%, 그리고 영국 FTSE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0.5% 유일하게 약보합권 마감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와 그 심리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그 부분들이 독일과 프랑스의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영국은 그 유일하게 약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4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위축이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치가 6분기 만에 증가세를 보였지만은 4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그 지난해 4분기에 0.2%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저리 자금 공급을 앞두고 유럽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텔레콤 이탈리아나는 300억 유로 이상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배당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분기 실적이 늘어난 덕분에 7.49%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코뮤니케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확실하게 발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좀 이따 전략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가 좀 떠올랐습니다. 11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최근 2년간 가장 큰 상승 행진을 보이고 있다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금 가격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가는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금 가격부터 좀 한번 살펴본다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 4월 선물 가격은 전일보다 9.90달러, 그러니까 0.6% 하락한 온스당 1,776.4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 초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인 데다가 이에 따른 부담감이 주 후반에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를 계기로 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는 분석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부재한 가운데 1,800달러를 앞두고 저항에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같은 경우는 그 소폭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물 같은 경우에 전 거래일보다 1.95달러, 1.80% 급등한 배럴당 109.7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이란의 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110달러 선에 육박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거의 뭐 한 주간 6%나 오르면서 이번 주에는 국제 유가 흐름에서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와 함께 주요 일정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경제 지표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미결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2월 28일 1월 내구재 주문,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29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NBA 모기지 신청지수, 그리고 4분기 GDP 수정치, 4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 2월 시카고 구매관리지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월 개인소득, 1월 개인소비, 그리고 2월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1월 건설지출, 그리고 2월 자동차 판매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GDP 수정치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분보다는 그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제조업 동향도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달 개인소득, 개인소비, 어쨌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한 부분이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들도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점만 정리해보자면 GDP,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리고 소비 지표 한번 보시라고 말씀 좀 한번 드려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12월 1일 3월 1일이죠. 3월 1일 같은 경우는 2차 L2로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는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6,800억 유로 정도로 발표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최저치는 현재 한 2,800억 유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치는 1조 4천억 유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쨌든 1차 L2로 규모인 4,890억 유로보다는 조금 많이 공급이 돼야 시장이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 1차 L2로보다 적게 발표가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좀 무덤덤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L2로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마찬가지 중국 양해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될지가 조금 또 미지수일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이번 주 어떤 증시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번 주 증시도 조금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이슈들을 한번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국내 증시 전망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전화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표 내용도 좋았지만 기술적 저항과 그리고 또 국제 유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장 전망 어떻게 보신가요? 네, 24일 뉴욕 증시 아무래도 특별히 주목되는 이슈가 없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주말을 앞두고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였고요. 거래도 한산했고 등락의 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지난 주말 6% 가까이 한 주 동안 이제 급등을 했었고요. 이번 주도 역시 뉴욕 증시 항배가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유가에 이제 좀 달려 있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역시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의 장중 등락하다 소폭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코스피 상승 추세보다는 여전히 행보 가능성이 지금 지수대에서는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 여력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금주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되는 가운데 판단되는 금요일 시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 급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행보하는 가운데 코스닥 쪽으로 이제 당분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상승 탄력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다소 좀 횡보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도 유망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좀 구체적으로 세워봐 주시죠. 네, 아무래도 증시, 코스피 결국에 거래소는 유동성 장세가 약해지는 모습 보이면서 기간 조정, 결국 지금 기간 조정이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상 밴드를 높게 본다고 하면은 계속 한 2050선, 잘해야 2060, 70선이라고 좀 제시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하단도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930에서 한 50 정도 보시고 박스권 계속 지속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로는 유동성이 줄긴 했지만 외국인의 유동성에 의한 안정화 국면이 계속 이어지겠다. 그래서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효과적으로 투자는 꼭 필요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주가 수익 비율 결국 퍼로 쳤을 때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형주를 빼고는 그렇게 많이 오른 대형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대형주들로 인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거의
11.5배에서 12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외국인들한테 봤을 때는 그렇게 싸지 않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를 고려하면서 반도체, 하드웨어 부품주들 결국 즉 IT 부품주 그리고 대형주나 중소형주 중에서도 에너지랑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정부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부진을 원치 못했던 유통업종 이쪽에 대해서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IT 부품업종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리고 아이폰 이제 애플의 휴대폰 부문의 실적 호전이죠. 그리고 일본 업체들의 시장이 탈락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공급 부족 해소 이런 걸로 인해서 디램 가격 인상이 아무래도 호재가 되면서 반도체 업종까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부품주들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업종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동성 정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죠. 2월 29일 유럽의 LTRO 2차 LTRO가 시행이 되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1차보다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엔 그런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 업종 그런 유동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에너지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또한 이 에너지 업종들은 올해 예상 증설 규모가 줄고 있고 한편 경제성이 낮은 기존 설비가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올 1분기까지 실적은 계속 둔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도 심했고요. 사실 유통업종이 경기 둔화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 규제까지 나와가지고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통상 시장을 웃돌던 밸류에이션, 즉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최근 시장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대형주에 비해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중소형주보다 만약에 대형주를 좀 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유통업종 좀 노려셔도 좀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금요일 아침 전략에서 아무래도 당분간 대형주 가격 낙폭 단기 올라온 주식도 현금화 전략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금화 시킨 전략 가지고 결국에는 코스닥, IT 부품주도 공략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 아무래도 샤머 선물 옵션 만기까지 이어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적 요인 때문에 좀 리스크한 면이 대형주보다 크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아무래도 트레이딩 매매 전략, 아무래도 이격 조정 시 매수하시고 좀 오르면 팔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IT 부품주 그리고 또 대형주 쪽에서는 에너지 유통 관심 갖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성장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솟는 국제 유가가 경제 성장의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만큼 인플레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포류해온 7개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정부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조정 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예탁결자원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약 482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가량 늘어난 수치로 경제활동 인구 중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책을 구입에 쓴 돈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서적을 사는 데 지출한 비용은 월 평균 2만 570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래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2분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긍정적인 뉴스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멕시코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재환 장관은 외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2분기에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박 장관은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저점에 다다르고 2분기에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유럽 재정위기 해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이 맞물리면서 성장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솟는 유가가 경제 성장의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박 장관은 유가는 한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압력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 풀려나온 돈들이 국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했습니다. 네, 경기 회복이 예상되지만 인플레가 복병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정말 국제유가 불안이 벌써 국내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휘발유 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달 6일 이후에 50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산유국인 이란이 핵 개발과 관련해 서방 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이 계속 오르자 알뜰 주유소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일부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에는 유가가 현재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유류세 인하 논쟁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모용 PF 사업이 첫 삽도 제대로 못 두고 그동안 대부분 다포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슬슬 정상화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공모용 PF 사업이 무엇인지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 예, 공모형 PF 사업이란 공공기관과 민간이 손을 잡고 대규모 복합 부동산 시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철도공사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를 내놓고 건설사나 금융회사들이 시공과 자금 조달을 맡아서 이를 호텔이나 백화점, 주상복합 등 복합 기능이 있는 대규모 시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용산 역세권 개발이나 판교 알파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에서 7년 부동산 호황기에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국적으로 27곳, 사업비 규모만 74조 원에 달하는 공모형 PF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업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부분 사업장이 표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표류하고 있는 공모용 PF 사업들을 손보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정부가 사업장별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뜯어본 다음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나오면 아예 사업을 과감히 접도록 권고하고요. 조금 사업 계획을 손질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 싶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총 7곳이 신청했습니다. 상암 DMC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랑 파주 운정 복합단지 개발, 광면 역세권 개발, 일산 할리우드, 인천 청라 테마파크 골프장 등 총 7곳으로 사업비 규모만 총 11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너무 대규모 사업이면 사업 부지를 줄이거나 쪼개서 개발한다던가 토지비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하고요. 또 수요가 있는 주상복합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비율을 높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권고안이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어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이에 당사자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대학생이나 장년, 노년층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주식 투자 인구 정확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약 482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 늘어난 수준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투자자 1명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3.5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개인 주주가 가장 많은 종목은 총 39만 명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였고요. 이어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순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약 9만 4천여 명의 실질 주주 수를 가지고 있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성별로 따지면요.
개인 주주의 성별이 남성은 60%, 여성이 40%를 차지했는데요. 약 6대 4의 비율인데 여성 주주가 생각보다 좀 많죠.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0%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30대, 50대, 6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갈수록 출판업계가 불황인데요. 이 책 사는데 쓰는 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통계가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가 책 구입에 쓴 돈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계가 서적을 사는데 지출한 비용은 총 월 2만 570원이었습니다. 이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서적 지출 비용은 2003년에는 월 2만 6천 원 선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2만 1천 선을 맴돌다가 이번에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책값 통계는 참고서 같은 학습용 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순수한 오락 및 교양 목적으로 산 책은 많아야 한 달에 한 권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책 지출 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우선 독서 인구가 꾸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패드와 같은 IT 기기를 사용해서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책 읽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또 게다가 경기 침체로 책값에 지갑을 여는 가게가 깐깐해진 것도 주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주에는 3.1절 징검다리 연휴도 껴있는데 이 연휴를 이용해서 저부터라도 책 한 권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주 일정도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2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구제법 상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구제법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액을 일부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국제수지가 발표되는데요. 재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22개월째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또 29일 수요일에는 물가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3월 1일 날에는 3.1절 기념 행사가 정부 차원에서 열리고요. 2일 날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를 발표하는데요. 다음 주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장 정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코스피 좀 등락이 심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중에는 2,000포인트가 좀 무너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종가상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예. 주가가 조금은 뭐 근해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네. 장중에 말씀하신 대로 2,000선까지 또 밀리면서 네. 1,900선까지 밀린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12.09포인트 상승한 2,019.89로 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데 따른 뭐 추가 상승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고요. 장 중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매물도 있었고 외국인의 매도세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장이 2,000선을 내주면서 1,900선까지 밀렸지만 다시 장 후반에 외국인의 사자가 들어오면서 장을 추가로 상승으로 이끌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전기, 전자나 금융, 통신 이런 부분을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장을 상승으로 가는데 충분한 힘을 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뭐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뭐 1,6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900억, 또 개인도 650억 정도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서면서 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코스닥은 기관까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을 상승을 이끄는데 도움을 준 게 조금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닥 역시도 미국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전일보다 3.01포인트 오른 544.14로 장을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이
3일 매수세, 3일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190억, 이에 따라서 개인은 480억 정도 매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 이렇게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대부분 업종들이 좀 골고루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코스닥 쪽에서는 급락했던 테마주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코스닥은 뭐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스닥은 잠깐 얘기 드리면 테마 정치적인 테마주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좀 살펴드리면요, 네. 코스피 상승 종목은 뭐 여전히 대다수 업종이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증시 반등의 증권업 역시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해줬는데 증권업이 3% 가까이 2.35% 상승을 보여주면서 가장 높게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은행이나 기계 역시도 2%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상승세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 전자나 섬유, 음식료 이런 부분들도 상승으로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운수장비 업종은 엔화의 약세 때문에 그리고 유가, 파동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에 또 따라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3인방인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런 부분도 좀 하락으로 유가 관련돼서 하락으로 좀 장을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2% 가까이 오르면서 118만 원 이렇게 마감을 한 부분은 우리가 또 한 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을 보면 비금속, 그다음에 인터넷, 그리고 방송 서비스, 금융, 컴퓨터, 화학 이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한 1%에서 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날 장중비에서 뭐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서울반도체 이런 부분들은 좀 실적이 우려되면서 하락으로 장을 이끌었는데요. 5.27% 하락을 보여줬고요. 대장주인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CJ 홈쇼핑, 다음 이런 부분들은 또 상승으로 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마주 관련돼서는 이제 남북 경협주가 좀 인기를 끌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광명전기가 4%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선도전기도 3%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관련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세종시 테마주도 대부분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 중에서 이제 문재인 관련주가 또 하락을 보여준 거는 또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은 또 하한가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한 202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 등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는 29일이죠. 2차 LTRO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 다 감안해 본다면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총 10조 정도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과거 경험상 보면 한 11조 정도 매수세가 이어지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조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는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너무나 급히 달려온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은 좀 숨고르기 장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뭐 차트를 보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국내 코스피 증시 월봉으로 좀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비슷한 그림이 두 개의 그림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고요. 네. 지금 올라오는 또 차트 중에도 쉬어가는 분위기. 중간에 이제 이런 빠진 부분들은 뭐 리먼 사태 이런 부분 때문에 빠졌고 지금 2011년 이후에 빠진 부분은 또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쉬어가는 분위기가 두 번 나오고 지금 새롭게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르면서 너무 달려온 상황에서는 좀 한 번씩은 쉬어가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도 쉬어가는 분위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은 뭐 아무래도
그동안 주식 비중을 늘려왔다면 조금 차익 실현을 보이면서 조금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도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지난주랑 똑같이 뭐 금주도 네. 그룹주 관련 같이 갖고 나왔는데요. 지난주는 뭐 너무 많은 그룹주를 말씀드려가지고 삼성 쪽 쭉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역시 삼성 쪽 중에 한 가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조선주는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가지 빅3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또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조금 매력을 느끼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룹주 중에 하나는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또 이런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전 세계적인 수주 중에서 한 40% 정도 수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충분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중공업 을 보면 미주 지역 선사로부터 지난주에 두 척, 드릴십이죠. 원유 시추선이라고 하는데 드릴십을 두 척을 뭐 추가로 선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일본 국제소기개발로부터 또 수주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총 전체 수주의 한 40% 정도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두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 진단은 신영증권 영등포 지점의 윤경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